자,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지난주에 막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이 막 쓰러지는데 나도 같이 쓰러질 뻔했어. 한두 명이 쓰러져야지. 진짜 김용준이 기운 내세요, 기운. 기운 내세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던 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청일전쟁, 시몬의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번 한 거잖아. 알겠죠? 아마도 같은 내용을 한 5번 정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걸 보니까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거의 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암기될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청만 부리지 않고 집중만 하면은 충분히 공부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시몬의 새끼 조약, 러프독 삼국간섭, 그리고 을미사변. 알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일본과 붙어있던 정부가 러시아랑 손잡고 다시 또 을미사변 이후 친일내각이 결성되더라. 알겠어요? 이렇게 이 청일전쟁 이전에는 주로 청과 일본의 각축전에서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일본과 러시아 사이 일러 이런 양상이 전개되더라. 이걸 을미사변 이후 이걸 뒤집은 게 1896년 드디어 해가 바뀌었어요. 주목해. 해가 바뀌었어요. 2월달에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그래서 아관이에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금이 달아나더라. 뭐라고? 하천하더라.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아. 그래서 무슨 내각이야 이거? 신 무슨 내각? 너 내각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강조했어요. 여기서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세두정치 결과 뭐라고? 삼정문란 결과 뭐라고? 밀란 발생. 이랬죠. 세두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처럼. 이거 봐. 아간파천 결과 뭐라고요? 자동으로 나와요. 아간파천 결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된다라는 거. 또 이거 막으려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으려고 뭐가 만들었다? 독립협회가 만들었다.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잘 물어봐요. 인과관계를 잘 물어봐요. 알겠어요? 이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거고,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 이거다 이거야. 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 인과관계가 이 안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묻는다고요. 그래서 아간파천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주로 뺏어간 게 뭐라고 그랬죠? 주로 철도라든지 또는 뭐요? 산림채굴권이라든지 또는 뭐 광산채굴권이라든지, 그죠? 전기 수도 가설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요즘은 영어로 SOC 그러잖아요. 사회 간접자본, 이런 것들을 주로 강탈해 갔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강탈해 가고 있을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백성 중심의 독립협회가 나왔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여러 번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재에는 바로 이게 나오잖아. 지금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활동. 그죠?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게 중간 생략이 돼 있어요. 이 교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교과서가 원래 그렇게 서술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서 되게 맥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도무지 막 뭔 소린지 모르겠어. 사건이 왜 흐트러져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건의 연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금 밝혀드린 겁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끌려나갈 수가 있어요. 스토리 구조가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왔어요.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활동 들어갑니다. 자, 33페이지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활동 볼 차례예요. 그 맨 위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전체의 흐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흐름 내용을 적어놓은 거고. 자, 1896년 독립협회가 창립. 이거 보세요. 독립협회가 다 창립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독립협회가 나왔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 생략된 이것을 집어넣고 끼워 넣어야 이렇게 독립협회가 나온다는 것이 순조롭게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독립협회가 몇 년에 창립됐다고? 1800 몇 년? 94년 1896년이에요. 거기 있는데도 94년이라고 한 이유는 뭐지? 단신. 응? 단신. 단신일까? 그 거의 모든 교육학의 출발은 요즘은 아들러라고 그래서 심리학자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의 관심 받기 위해서고 관심이라는 게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가 돼 있어요. 괜찮아. 좋은 쪽으로 발행을 시키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독립협회는 1800년 잘 봐 얘들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편견을 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이전에 벌써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 누구죠? 그 유명한 서재필이죠. 서재필이 미국에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고 특히 그 가운데 제퍼슨이 정부 없는 신문보다 그러니까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언론을 중시했죠. 그래서 먼저 서재필도 언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 기관지가 그 다음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야. 먼저 신문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 하기 위한 전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신문이 만들었어요. 신문이 만드는 게 1890년 4월 7일이야.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시험에 꼭 나와서가 아니라 4월 7일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문의 날이에요. 아무도 잘 보지 않는 신문들이야. 신문 봅니까 우리가? 거의 안 보잖아요. 종이신문 거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신문사들이 다 망해 생겼어서 할 수 없이 걔들이 만든 게 종편이에요. 그 종편 식당이니 어디니 마구냥 틀어질 게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속 그것만 들다 보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처음 신문을 만들 때는 민주주의를 지키자,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 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도르다라고 만드는데 지금 언론이 다 개판돼가지고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언론이 썩었어요. 알았어요? 언론이 썩었어요. 언론이. 어쨌든 독립협회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보세요. 아간파천 이후에 국가 유신이 추락되고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돼서 알겠죠? 이 관계에 아간파천, 열강의 이권 침탈 이걸 저지하려면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왜냐?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가고 임금과 함께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내각 대신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이권들을 임금이 자진해서 갖다 주는 거야 러시아한테. 러시아뿐이 아니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런 놈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권들을. 포획평등 원칙 또는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열강 앞에 차려진 밥상이었다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임금도 믿을 수 없어. 정부 대신 관료도 믿을 수 없어. 결국 이 땅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이 강토의 주인은 누구라는 인식? 국민이라는 인식. 알았어요? 그래서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모여 해가지고 우리를 외세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국민이 주체가 된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독립협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주 독립을 확보해야 하는 의지,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 민중개몽에 대한 관심 등대 나왔죠?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자, 개혁적인 정부 관료도 참여하고 주로 개화파 지식인들 협회 주체 세력이 나옵니다. 도시 시민층 줄만 그으세요. 독립협회에 주로 가담했던 세력이야. 학생층, 노동자층, 여성층, 천민층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어라 누가 빠져있냐? 누가 빠져있어요 여기? 꼭 있어야 할 누가 빠져있어요? 누가 빠져있어요? 누가 빠져있어요?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지금. 농민이 없죠.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은 없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주로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어디 중심으로 일어났다? 도시 중심이에요. 서울 중심이에요. 알겠죠? 농민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 농사하다니 농민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해가지고 뒤지게 깨졌어요. 완전히 개박살났어요.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 농민들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농민은 개박살났죠. 그 농민이 그 분한 마음을 참고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병들이 야 민비가 죽었대 너희들 참을 거니까 그 유생들 밑으로 들어가서 뭘 일으켜요? 을미의병. 여기에 농민은 여기에 가담해. 알겠죠? 이 관계 봐봐. 농민은 어디에 가담해? 의병에 가담해. 그러나 독립협회는 누가 가담해? 주로 도시에 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농민들은 농촌에 있지 도시 없잖아. 도시에 누가 있어요? 상인 또는 학생. 알겠죠? 정부 관료 대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 개학파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농민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농민은 어디에 참여한다 얘들아? 의병에 참여한다. 의병장은 유생이었지만 무기를 들고 실제로 싸운 의병들은 농민
농민이었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눠보세요. 분명히 내가 나눠놨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 봐. 독립협회 애들이 주로 뭐 했냐? 애국 계몽을 했습니다. 애국 계몽은 주로 근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봐, 주목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대목이. 근대를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세하고 싸우고 외세 일본 놈들이 가져온 거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한테 한번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농민 중심의 의병과 도시 지식인 개화파 중심의 애국계몽운동은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된다라는 점. 알겠어요? 알겠어요? 사상적으로 위정척사라는 양반들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그 양반들의 앞에 서서 직접 전쟁에 가담했던 농민 의병들은 애국계몽운동하고 상극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애들이 만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서 만나던가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으로 만나죠. 그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의 지식인들과 시골의 농촌은 입장이 서로 달랐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 두 축이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독립신문을 만들고 오른쪽에 보세요. 독립문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민중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 밑에다 써볼까요? 민중계몽운동 밑에다 최초의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써두세요. 최초의 애국계몽운동. 최초로 애국계몽운동을 한 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독립협회의 후신으로서 또 뭐가 있죠 나중에? 네?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런 데 전부 다 독립협회의 뒤를 이어받은 단체들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근데 나중에 이 단체들이 모조리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친일파로 간다니까요. 친일파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일파로.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신문이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관을 건립하고 강연회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계몽활동이에요. 계몽. 계몽은 애국의식을 고양시키고 독립의식을 높이기 위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이죠. 계몽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몽 반대말이 뭐예요? 무엇에서 일깨워서 계몽으로 가죠? 아직 일깨우기 전에 꿈속을 헤매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꿈속에 헤매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미몽이라고 그래. 미몽. 들어봤어요? 미몽에서 깨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계몽이 되는 거야. 미몽을 깨게 하는 게 뭐예요? 계몽이에요. 알겠죠? 계몽. 자, 이렇게 민중계몽운동을 담당했었다. 그 다음에 자주국권운동은 반외세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주로 외세에 정하기 위한, 특히 이 당시 외세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의 감나라, 바나라, 배나라 이렇게 간섭을 많이 했던 나라가 누굴까요? 당연히 러시아겠죠. 러시아 간섭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국상소문을 올리기도 하고 자주독립선언서를 쓰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1898년에 3월달에 만민공동회를 개최 중요표시합니다. 만민공동회가 1898년 3월 10일 날 있었어요. 1898년 3월 10일 날 있었어요. 주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했던 게 만민공동회였고 이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내가 아까 보여드렸죠.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되게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 봐봐. 관민공동회는 그 뒤 7개월 뒤에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등 여러 단체와 특히 정부 관료 사람들까지 합동으로 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모이지 않고 누구까지 모였다고? 관청, 정부 대신 관료들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관민공동회라고. 여기서 자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뭡니까? 정부에서 좀 나와보세요. 그리고 백성들 요구를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앉혀놨어요. 그런 다음에 황제 폐하한테 올리는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헌의 육조야. 얘들아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헌의 육조. 이렇게 독립협회 때 나온 개혁안이 뭐라고요? 헌의 육조.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죠? 이거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뭐가 나왔다고? 헌의 육조가 있어. 자 이거 보자. 동학노민운동때 몇 조? 회전개혁 12개조가 있었죠. 가부개혁 때 뭐가 있었죠?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가 있었죠. 그 전에 갑신정변 때 신정치강령 14개조가 있었죠. 그죠? 신정강령 14조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개혁안들이 있는데 이 개혁안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을미개혁 그리고 그 독립협회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 때의 이 보수 반동적인 개혁 황제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켜 놓은 근대화로 가기는커녕 역사와 수레바퀴를 뒤로 굴리는 이 개혁들을 구분짓는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일단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898년 3월달에 먼저 만민공동회의 그리고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기 직전에 열린 게 뭐라고요? 관민공동회야. 이 관민공동회를 누가 해산시켰어요? 고종임금이 해산시켰어요. 알겠죠? 이거 봐 잠깐. 자, 얘들이 이제 맨날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전하 빨리 나오세요. 기어 나오세요. 왜 러시아 공사관에 창피하게 숨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구중궁궐을 놔두고 왜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목숨을 보존하고 있나 해가지고 맨날 애들이 데모하니까 결국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세웠는데 그때도 독립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봐 얘들아. 이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 황제가 광무개혁을 단행하고 이들이 뭐 했느냐?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독립회는 민주주의로 가자고 그래.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지향하고 있었죠. 공화제는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입헌 군주제예요. 알겠어요? 이거 봐. 국민이 주권자이니까 그 국민은 대표를 뽑아서 대표를 의회에 보내자.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헌법을 만들게 하자.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다스리게 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뭐라고? 입헌 군주제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 아직 공화제는 아니에요. 왕 따윈 필요 없어. 미국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뽑자.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냐면 한참 뒤에 신민회 때 가서 처음 나와요. 알겠죠?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때 처음으로 공화제 주장이 나오고 아직 공화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주장된 정치 체제는 그럼 뭐라고요? 입헌 군주제입니다. 결국 이거 봐. 독립협회의 입헌 군주제와 광무개혁의 황제권을 강화시켜 놓은 이걸 뭐라고? 전제 군주제라고 그랬죠.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구도. 그래서 애들 탄압해요. 얘네들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 이거 봐. 황제의 나라, 황국협회를 만들고 백성들 중심의 독립협회, 즉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와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독립협회와 황제 권한을 강화시켜서 전제 군주제를 강화시키자는 황국협회가 충돌해서 결국 황국협회의 하수인인 보부상들이 알겠어요? 얘들을 탄압하고 관민공동회를 습격하고 독립협회를 습격해서 해산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래서 1898년 12월 달에 결국은 독립협회가 황제한테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알겠죠? 이 과정, 스토리. 34쪽 가볼까요? 주요 내용, 자주 국권. 아까 얘기했죠. 반외세라고요. 주로 러시아에 저항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고, 자유민권, 거기다가 민주주의라고 써놓으세요. 민주주의. 자유민권은 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 보호운동 34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권 쟁취운동을 자유민권 그래요. 그리고 자강개혁은 경제개혁, 그죠? 실질적으로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다. 동그라미에서요. 맨 밑에 자강개혁. 의회 제도를 모방한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 얘들아. 이 과정에서 고종임금이 처음에는 독립회 의견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에서 기어 나왔잖아. 그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밑에서 간신배들이 임금한테 귀띔을 전하 계속 얘들의 요구를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와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가지가 잘렸답니다. 전하도 그런 길로 가고 싶습니까? 하면서 고종임금한테 위협을 하는 거야. 누가? 왕당파가. 군주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고종임금을 붙여가지고
고조임금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라고? 한국협회.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탄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역사 수레바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거꾸로 후퇴했다. 그래서 애들 뭐라고? 보수 반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보수 반동적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34쪽 독립회 해산 나왔죠? 98년 12월 달에 민중계몽운동을 했었는데 만민공동회와 간민공동회를 개최했는데 맨 뒤에 봐봐. 수구 세력의 개혁정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협회를 세워서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배제정치, 그죠? 예,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고정의 불안감을 고취시켜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만들었다. 아시겠죠? 독립회의 의의와 한계 볼까요? 민중의 바탕을 둔 자주적 근대운동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민중의 바탕을 둔 자주적 근대운동. 얘들아 칠판 다시 주무해요. 다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 이 개혁운동을 이거 갑시정변 봐봐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김옥균, 박영효 급진 개학파들이 일으킨 근대화운동이다 이렇게 정석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이다. 이런 뭐예요? 갑신정변이에요. 다시 말해봅시다. 다시 갑신정변의 주체 세력은 아래로부터예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지식인에 의한 개혁. 그러면 갑신정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오개혁은 누구 주도의 개혁운동이에요? 정부 주도의 개혁운동이었어요. 정부 주도의 개혁운동인데 한편으로는 뭐야? 우리의 갑신정변, 우리의 동학농민운동 요구조건이 반영됐다고 잠깐 내가 설명했죠? 우리의 요구조건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갑오개혁이 뭐다? 자율적이다? 태율적이다? 자율적이다. 자율이지. 우리 것이 반영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오개혁의 내용 가운데는 일본 놈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 있다. 또는 일본 놈들의 강압이 반영돼 있다라는 점에서 태율적인 면도 있다. 어쨌든 정부 주도의 개혁운동이었다. 가보게요. 동학농민운동은 누구 중심의 개혁운동이었어요? 아래로부터의. 누구 중심의? 농민 중심의.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했지만 아래로부터의.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두 가지 성격. 하나는 뭐? 반봉건. 또 하나는 뭐? 반외세. 이게 나오면 무조건 동학이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무브먼트 운동 가운데 반봉건, 반외세 이 두 가지 용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운동은 뭐밖에 없어? 동학농민운동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혹시 딴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이 알았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율비개혁은 갑오개혁의 3차 개혁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의 개혁안은 임금한테 올린 헌의 6조에 담겨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서 내세운 정체제가 바로 뭐였다고요? 이렇게 입헌 군주제였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컴백하고 돌아온 광무 정부, 즉 고종 황제의 이런 전제 군주제와 충돌해서 결국은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당하고 만드는 차이점. 언어적 설명을 할 때 차이점을 잘 구분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 봤어요. 한계.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러시아였고, 또 열강의 힘의 논리를 추종하여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다수가 친일파로 변절하게 됐다. 독립회 해온 다수가 친일파로 넘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가. 대한제국의 성립됐습니다. 힘들어? 응? 힘들어? 어떻게 안 힘들게 해줄까? 응? 응? 그래? 최경님이 노래 부르는데요. 잘 불러요 얘. 남가고 이승기. 재경님 카드를 먼저 쓰면 안 되지. 좀 이렇게 놨다 나중에 쓰고 나중에. 성우 밥이. 밥일 자공이 남강 좀 먼저 푸세요. 기계 이렇게 하고. 응? 먼저 풀어봐. 기지개는 펴보자. 남강과 히든티가 자기 어깨를 주물러. 이쪽 손으로 이쪽 손, 이쪽 어깨. 제 하지 말고 주물러.
들어가도 되겠어요? 35쪽 대한제국의 승리. 자, 87년 이거 보세요. 러시아 공산에 갔던 고종임금이 돌아와서 만든 게 대한제국이었다.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네. 국민이 주권자니까 민국이고 이때는 대한제국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황제 주인이에요. 황제. 그래서 전제군주제였다는 얘기예요. 아광파천 1년 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보세요. 맨 밑에 갑오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맨 밑에 줄 보세요.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구본신참의 원칙이다. 이게 광무개혁의 성격을 말해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체 맥락을 말할 때 우리가 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 때 내세운 구호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중체? 해봐. 서영이라고 그랬죠. 일본은 뭐라고 그랬죠? 일본은 일본혼 양피놈들의 제주. 그죠? 하혼양제를 주장. 중체했어요. 하혼양제. 우리 조선은 동도서기 그랬죠. 동도서기. 이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분적인 근대화라고 했어요. 부분적인 근대화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계. 이게 한계성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중국이냐 일본이냐 우리나라냐 이렇게 서양기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 문화를 짬뽕시키자. 그래서 완전한 근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대화는 원래 정책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뭐야?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산업적으로는 한민주의, 과학주의. 이게 돼야,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 근대화인데, 알겠어요? 기술 문화만 서양걸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제도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알겠죠? 이런 평등사회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말로는 이들이 개합하고 근대화한다고 했지만 근대화를 하자는 얘기야 안 하자는 얘기야? 안 하자는 얘기라니까. 이것과 똑같이 옛날 것을 근본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이것도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온도 지신하고 똑같아. 옛날 것을 근본 삼아 새로운 것을 알아가자.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자. 마치 여기다가 방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방점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개혁하자는 얘기야. 개혁 안 겠다는 얘기야. 안 해요. 안 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말로 이 상징 키워드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게 이거야. 보수반동적. 역사가 시간 흐름에 따라 이쪽으로 진보한 다음에 이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보수반동이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구본신참이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대한제국 때의 반근대적. 알겠죠? 보수 반동적 이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하나도 어렵잖아요. 대한제국의 이런 성격이 반영된 헌법과 같은 문장이 뭐냐? 대한국 국제랍니다. 동그라미. 대한국 국제. 이것은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건데 읽어보면 무조건 황제입니다. 황제가 최고야 이런 말만 써 있어요.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황제한테 권한이 뭐하냐며 외교권도 황제한테 있으며 군사권도 황제한테 있으며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뭐라고? 대한국 국제 내용이다. 알겠죠? 한마디로 뭐다? 보수반동적이다. 한마디로 뭐다? 구본신참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제군주제로 가자는 얘기네. 황제한테 다 밀어주자는 얘기네. 권력을 오로지 황제한테 밀어주자는 얘기네. 됐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가운데 제일 출제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나머지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건데 한 가지만 강목 때 딱 한 가지만 앞으로 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계획이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아까 문제 나왔었죠. 지계 발굴. 알았어요? 지계란 뭐냐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살 일이 없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돈 있으면 땅이나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내가 돈 가지고 와서 건물 주인한테 또는 땅 주인한테 돈만 넘겨주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죠. 내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 계약서 아니야. 등기를 해야 등기. 계약은 그 전 단계고 정부가 내 재산임을 보증해 주는 게 부동산 이거 법원에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야 돼요. 그거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남의 땅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땅이 내 것임을 정부로부터 입증받는 문서가 뭐라고요? 등기야. 말을 해보자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돈 벌어서 등기할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근데 그 등기와 비슷한 게
지계예요. 알았어요? 지자는 땅 지자인지 알죠? 계자는 문서 계자야.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풀면 뭐예요? 땅 문서구나. 아, 개인이 갖고 있는 땅 문서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줬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왜 중요하냐?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뭘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 사적 소유와 또 하나는 뭐? 자유경쟁. 이 두 가지거든요. 자본주의 핵심은 재산의 사적 소유와 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경쟁해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 이게 자본주의거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사적 소유와 또 하나는 뭐? 자유경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사적 개인의 재산 소유를 국가가 법으로 땅 문서를 인정해줬다. 이게 바로 뭐라고? 지계발급이야. 그래서 다 보수 반동적이고 다 거꾸로 가는 것이었는데 한 가지 경제적으로만 뭐라고? 경제적으로만 자본주의로 나가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계를 발급하려면 뭘 해야 돼? 누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조사되겠죠?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양전사업이라고. 말해보자. 무슨 사업? 양전. 이게 옛날에는 양전사업 그러고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토지조사 사업 또는 뭐 농지조사 사업 이렇게 이름이 바뀐데 옛날에는 뭐라고? 양전사업이라고. 조선시대도 양전사업이라고 그랬고 이때까지도 양전사업이라고 했어요. 다시 얘들아.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뭘 했다? 양전사업을 했다. 그러므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야.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다시피 지계를 발급했다,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이러면 무슨 사건을 암시하는 키워드라고? 광무개혁이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실 중심의 산업진흥정. 이게 뜬금없이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표 시험에서 왕창. 아무 이유 없습니다. 광무개혁 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산업진흥정책을 했는데 특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도 짓자. 알겠어요? 또는 학교도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실업학교나 기술학교를 많이 세우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국가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 황제 지 개인 재산을 위한 거였어요. 이 아이러니. 알겠죠? 광무개혁 때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 조치 또는 산업진흥정책은 황실을 위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36쪽 간도와 독도가 나왔습니다. 간도와 독도. 이거는 우리 역사 전체에서 특별히 공간을 특정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공간 위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쉬었다 할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